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웃고 있죠. 재미가 있어서 웃고 있습니다. 왜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번 전쟁 지금 뭐 1년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이 1년 6개월간의 전쟁 기간 통틀어서 최악의 오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 포병이 아군 부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렸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군 포병도 전멸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러시아군 총참모부가 완전히 격분해서 그 포병부대 지휘관들 전부 체포 명령을 내렸고 이 지휘관들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답니다. 잡혀가면 죽겠죠. 엄청난 일인데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정말 황당한 러시아군 상황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의 날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그동안의 활약상이 소개가 됐는데 참 대단하고 지금 특히 올해 들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 그 잘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4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지금 살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이거 전사시켰다, 그러니까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는 8대 격파, 차량 10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12문 격파, 다련장 로켓 4문 격파, 무인항공기 28대 격추, 미사일 18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는데 미사일과 무인항공기는 어제 있었던 그 전과 오늘에 지금 카운트된 거고요. 그리고 다련장 로켓이 오늘 내문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다련장 로켓이 내문이나 파괴가 됐으니까. 자, 이런 전과가 있고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50회의 교전을 했는데 적 공세는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 전사자가 드디어 25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이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병력이 25만 240명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도저히 뭐 사실은 좀 믿기 힘들지만 이 25만 명 전체가 전사했다라고는 믿기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걸 사상자로 표현을 해서 저는 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여전히 이 자신들이 발표하는 이 전과를 전사시킨 그런 전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명의 러시아군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 국회의원이 소대장으로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향년 57세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회가 9대 국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4대 국회의원이었어요. 향년 57세니까 4대 국회니까 꽤 젊을 때 한 20년 전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죠. 30대 때 국회의원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지금 군대 안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참전을 해서 군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들어가서 보병 소대장으로 작전을 했고 자포리자 전선에서 이번에 돌격하다가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진은 꽤 젊어 보이는데 57세로는 안 보이죠, 이 사진이. 그래서 아마도 의원할 때 그때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20년 전에.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자,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공수군의 병력이 절반 이상 상실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공수군은 한 4만 명 정도 돼요. 우리 한국의 공수특전대도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상실했다. 와, 엄청난 피해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하일 테플린스키 공수군 사령관이 즈베즈다 TV를 불러서 영상을 찍었어요. 즈베즈다 TV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군방송이죠. 국방TV. 우리 신의균의 국방TV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국방홍보원에서 하는 그 국방TV, 국군방송이죠. 거기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금 우리 공수군 장병 8,500명이 중상을 입은 채로 전선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군이 4만 명인데 죽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후방에 병원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현재 8,500명이 중상을 입고, 경상도 아니고 중상을 입고 전선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공수군 사령관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현재 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의 부사령관이죠. 이 방송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바로 빛의 속도로 이 방송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본 사람 많고 박제된 거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국 국방부는 공수군이 절반 이상 산실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테플린스키 상장이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실수죠. 그에 대해서 숙청을 할 것이냐. 숙청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수군들이 이미 테플린스키 놔둬라 하고 막 피켓도 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러시아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 테플린스키 상장의 커밍 아웃, 말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90% 이상 득표할 것이다. 그래서 당선될 거니까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 90% 이상 득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이 러시아에도 백개푸 많이 있겠죠. 그리고 푸딸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도, 완전히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해먹어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래도 무조건 푸틴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테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여론조작,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독재국가니까 여론조작, 통제 이런 거 해서 이거 만들어낼 가능성 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러시아의 민심은 아닐 것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은 아시겠죠? 자, 메드베데프는 적이 항복하고 자비를 구해야 된다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지금 뭐 협상, 뭐 휴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휴전 안 하고 협상 안 한다. 우크라이나군 니들이 항복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정말 상황착오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공격했는데 이거 의미 없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기들, 공격기들이 요즘 꽤 활약하니까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특히 스톰 섀도우 미사일 가지고 지금 뭐 크림반도 들어간 다리 다 끊어버리고 하니까 열받죠. 그래서 스톰 섀도우 타격 플랫폼인 수호24 이 공격기를 격파하기 위해서 수호24를 운용하는 기지를 킨잘 미사일을 가지고 때렸어요. 그래서 수호24 한 대를 격파를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우리는 그 큰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우크라이나 군은 그동안 뭐 1년 6개월간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은 모두 학습을 했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 출격을 하면, 만약에 출격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 기지가 타격을 받아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플랜 B, 다른 기지, 또 다른 기지도 안 되면 고속도로 안 되면 국도 이런 데 착륙하게끔 다 돼 있고, 그리고 활주로 파괴된다 하더라도 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소련에서 출발한 군대들은 이 활주로가 우리 한국의 또는 미국 영향받아서 만든 군대들은 제공권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주로가 아주 튼튼한 그런 콘크리트, 솔리드한 콘크리트로 쫙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소련은 미국에게 제공권을 뺏긴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폭격기 들어와서 폭격할지 모르니까 이 활주로가 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렇게 마치 바둑판처럼 쭉쭉쭉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격을 맞고 파괴가 되면 이 블록 6개, 6개 갖고 와. 이거 드러내고 블록 6개 쿡쿡쿡 끼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이거 터졌으니까 도료대에서 꺼내고 여기다 콘크리트 집어넣고 양생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블록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전투기들이 이륙할 때 툭툭툭툭 하는 아주 좀 저항이 많은, 또 기체에 데미지를 주는 이런 운용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주로 금방 복구한다. 그리고 다른데 제2, 제3의 기지, 플랜 B, 플랜 C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니들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흑해 연안의 러시아 주요 항구에 교전 지역을 선포하고, 니들 이제 이 지역에서 움직이는 선박은 그게 뭐 민간이든 군함이든 간에 따지지 않고 전부 군수품 실어 나르는 배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러시아 본토고 크림 반도죠. 여기 뭐 포트 오브 타만, 그러니까 타만항, 또 뭐 이게 제가 지금 읽는 게 러시아어하고 맞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그 아나파항, 그리고 노보로시스크항, 뭐 이런 이 흑해 연안에 있는 모든 항구를 교전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항구를 들락거리는 모든 배는 군수품을 실어나르는 배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소치에서부터 타만까지 전 항구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해놨죠. 그걸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이제 교전지역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지금 이 곡물 수송선 공격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보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러시아가 무역을 하는 항구는 발트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이 흑해 뿐이죠. 나머지는 이제 태평양인데 블라디보스토크항 뿐인데 물류 거리가, 육상 이동 거리가 너무 기니까 사실은 이 흑해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여기가 봉쇄되면 오직 상트페테르부르크밖에 없어요, 발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운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선박 회사들이 보험료가 급증하겠죠. 그러면 러시아 제품의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냥 완전히 그냥 상실되겠죠.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자업자득이라고 봐야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크림 반도의 교량 공격으로 크림 일대 물류 대혼란이 일어났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분석을 했고요. 부다노프 군사정보국장이죠,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는 남부보다 바흐무트에서 더 빨리 진격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는 쿠판스크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하르키우주 쪽의 루안스크주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반격을 해서 러시아군이 퇴각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8월 6일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날이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F-16 공급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공군의 선전이 서방 측 전투기 공급 의지를 약화시켰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잘 싸우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 전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구소련제 항공기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지난 1년여간 항공 전술을 완전히 나토 방식으로 바꿨으며 서방제 무장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압도하며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복수의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6일 평가했습니다. 8월 6일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일선 공군부대를 방문해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공군의 활약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피해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우크라이나 공군의 무공을 치하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공군은 2022년 2월 24일 개전 직후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62대의 항공기를 손실하며 공군력 붕괴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후 유럽 각국의 전투기 공급 물량이 도착하고 우크라이나 치장물자 항공기들이 대거 복원되면서 현재는 개전 이전의 전술기 숫자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방제 장비와 무기들이 공급되며 전술을 대폭 바꿨고,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7개월 동안 단 7대의 전술기 손실만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월 평균 한 대를 잃는 정도로 지난해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적은 숫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술기 피해가 줄어든 것은 대량으로 공급된 서방제 무장과 이로 인해 바뀐 항공 전술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함, 멀드, 제이담, 스톰 섀도우, 주니 로켓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별다른 피해 없이 일방적으로 러시아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핵심 공격 자산인 수호-24와 수호-25 공격기 편대에 호위기로 미그-29나 수호-27 전투기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공군 전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앞서 전투기가 멀드를 발사해 러시아 방공자산들을 끄집어낸 뒤 함이나 하이마스로 이들을 정리하는 방식의 전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전술이 6개월 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호위 임무 투입 시 매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지상의 장거리 방공자산과 연계해 작전에 투입된다는 점 때문에 전투기를 동원한 요격 임무를 대단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섣불리 우크라이나 영내로 들어가 공대공 교전을 시도했다가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보유한 항공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주요 전선에서 큰 화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러시아, 그동안 그토록 자랑했던 세계 최강의 멀티롤 전투기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호-27 전투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꼬리가 살짝 보이고 있는 이 비행기가 미그 29 전투기네요. 왜 이렇게 찍었냐? 우크라이나 공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8월 6일 우크라이나 공군의 날을 맞아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공군의 활약상이 나왔는데 전술이 나토식으로 바뀌면서 피해가 거의 없다. 전과는 더 커졌는데 많아졌는데 피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 10달 동안 전투기가 62대가 격추됐는데 올해 지금 8달 다 돼가는데 7대밖에 격추 안 됐다. 한 달에 한 대도 격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미국으로부터 서방 세계로부터 장거리 타격 무기들을 많이 지원받으면서 멀리서 때리니까 안 맞죠. 일단 폭격하러 들어갔을 때 그리고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서방식 미국식 전술을 사용하니까 맞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공급한 스톰 섀도우, 스칼프,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죠. 이거 가지고 멀리서 때리니까 뭐 러시아군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때리니까 맞을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이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또 사거리 24km 정도 되는 제이담 GPS 정밀 유도 폭탄 뭐 이런 것들을 발사하고 투하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이게 기가 막힌 서방식 미국식 전술 그리고 장비 무장을 가지고 합동작전을 하기 때문에 명중률도 더 높고 그리고 격추될 확률은 상당히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동안은 소련제 S5 로켓 가지고 쐈는데 S5 로켓 같은 경우는 위력도 약하지만 사거리도 2km 밖에 안 되니까 이 S5 로켓을 쏘려면 공격기가 적진 깊숙하게 들어가서 2km까지는 들어가서 쏴야 되는데 그러면 적의 지대공 미사일 맞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미국이 127mm 로켓 주니를 공급해 줬는데 이 127mm 로켓은 주니는 사거리가 무려 8km예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멤페즈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6에서 7km 그렇지만 주로 5km 미만에서 쏘죠. 그러니 맞지를 않는 겁니다. 로켓은 또 그렇고 그리고는 이제 스톰 섀도우나 이런 것들 쏠 때 공격기 수호-24나 수호-25가 제담 또 수호-24가 스톰 섀도우 이런 거 쏘러 들어갈 때 호위기로 미그 29나 수호-27이 같이 붙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붙어서 일단 먼저 이 전투기들이 호위 전투기들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멀드를 먼저 쏘는 겁니다. 멀드는 잘 아시다시피 내가 이 멀드라는 아주 작은 뭔가를 쏘지만 이건 미사일이나 폭탄이 아니에요. 그냥 미끼입니다. 미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비행체인데 여기서 전투기면 전투기 야 난 미그 29야 나는 수호 27이야 나는 스톰 섀도우야 나는 스칼프야 이렇게 자기가 내고 싶은 뭔가의 전파를 방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즉 러시아군이 봤을 때 뭐야 이거 미그 29가 대량으로 날아오잖아. 뭐야 이거 스톰 섀도우 날아오잖아. 스톰 섀도우 날아오면 지금 뭐 워낙 스톰 섀도우 전파가 좋으니까 막아내야 되죠. 그러면은 레이더 켜고 이제 방공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주로 요즘은 스톰 섀도우 전파를 쏜다고 합니다. 그럼 스톰 섀도우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죠. 나왔어. 레이더 켰어. 그러면 이제 여기 미국으로부터 받은 함, 대레이더 미사일 이걸 가지고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80km 날아가죠. 80km 밖에서 함이 날아가면서 이건 이제 레이더 전파를 따라가니까 정확하게 레이더를 그냥 때려버리니까 러시아군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파괴돼 버리죠. 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톰 섀도우 쑥 날아가서 명중하고 제담 퉁 날아가서 명중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서방으로부터 받은 무장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희생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전과는 더 크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럼 뭐 굳이 F-16 줄 필요 있나? 이런 논리의 근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지금까지 69대를 잃었는데 지금까지 복원하고 받은 비행기가 62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전 시작하고 지금하고 공군력 똑같은 거예요. 일단 자기네들이 17대를 복원했고 그리고 폴란드 등 다른 나라로부터 45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원은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F-16 안 주려고 버티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정말 황당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리한 역습 시도로 피해를 키우고 있는 러시아군이 격전지 오레오브 전선에서 희대의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는 소식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러시아 통합군 사령부에서 해당 지휘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자포리자주 오레오브 전선의 격전지 로보티네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5인 교전을 벌여 많은 인명피해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포병 진지 위치까지 노출시켜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8월 6일 오레오브 전선의 격전지 로보티네 외곽에서 발생했는데요. 여러 차례 역습을 시도하던 러시아군 중에 과도한 공훈 욕심을 낸 스페츠나츠 지휘관이 단독으로 특수작전을 계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부대는 제45 분리근위 스페츠나츠 여단으로 이 부대는 어렵게 구한 우크라이나 전투복을 입고 도보 침투로 우크라이나군 진영에 잠입했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제47 기계화 여단과 제118 기계화 여단의 후방에서 적 포병을 타격하고 보급로를 끊는 후방 교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빠르게 우크라이나군 후방 지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돼 로보티네 동북부 지역의 제118 기계화 여단 인근까지 침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전선의 러시아군 포병 부대가 띄운 드론이 이 부대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침투작전 정보를 받지 못했던 러시아군 제42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의 포병 부대는 중대급 규모의 병력이 이동 중인 모습을 드론으로 확인한 뒤 이곳에 집중 포격을 가했는데요. 아군의 포격을 맞은 러시아 스페츠나츠 부대는 3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채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 사격을 확인한 우크라이나는 대포병 레이더로 즉각 사격 원점을 확인한 뒤 이곳에 155mm 집속탄을 사격했는데요. 이 사격으로 러시아군 한 개 포대가 파괴되고 19명의 전사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조롭게 침투하던 스페츠나츠 부대가 단번에 전멸하자 제45 스페츠나츠 예단장은 즉각 상황 파악에 나섰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포격을 가한 포병들이 러시아군이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는데요. 해당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자 상급 부대에서는 주연 부대에 협조 요청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지시한 스페츠나츠 예단과 아군에 포격을 가한 포병대 지휘관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로보티네 전선에 선전차 방문했던 러시아 밀 블로거들에 의해 폭로돼 외부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이 사단을 낸 스페츠나츠 부대장과 포병부대 부대장은 체포령이 떨어진 뒤 모두 종적을 감추고 도주 중이라며 현재 러시아군이 이들을 뒤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각 부대가 따로 노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큰 인재이자 참사인데요. 러시아군 최정예라는 스페츠나츠조차 이런 꼴이면 나머지 부대들은 어떨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하다 못해 정말 참 기가 찹니다. 자, 이 오레오브 전선의 로보티네 축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야 내가 한번 공을 한번 세워볼까 했던 스페츠나츠 예단장이 자기 부대를 이 뒤로 우회 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방에 있는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군 제47 기계화 여단,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군 제118 기계화 여단. 그래서 이 두 부대의 뒤에 있는 포병 부대를 경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후방 보급을 차단시켜서 이 전방에 진출해 있는 47과 118 기계화 여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뒤로 우회 기동을 시킨 겁니다. 47기계화 여단을 초월해서 118 기계화 여단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했죠.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 총은 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비밀로 하고 간 겁니다. 비밀로 하고 갔는데 완전히 아무에게도 비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군, 즉 러시아군 포병대 정찰 드론이 정찰하다가 이 부대 중대급 보병 부대들이 쫙 이동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데 보니까 군복이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야, 이거 우크라이나군이구나. 야, 우리 부대 없지? 우크라이나구나. 이 대박이다. 사격 해가지고 그냥 드론이 보는 데서 표적을 딱딱딱 찍어주면서 사격을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32명이 죽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은 겁니다. 완전히 그냥 경멸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격이 막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군 이 뭐야?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격 들어오네? 그럼 이건 러시아군 포병이잖아. 대포병 레이더 가동. 딱 해보니까 러시아군의 포격 원점 딱 나오죠? 자, 저 좌표로 사격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또 러시아군 포병 진지로 사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해당 포대가 또 점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이 해프닝으로 스페츠나스의 중대급 이상,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0명 정도의 스페츠나스,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공수특전대 부대가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그 사격을 하던 러시아군 포병 대대까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이거? 우리 편들이잖아.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총참모부가 쟤들 잡아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페츠나스 예단장 자기 공세월 요령으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 스페츠나스 예단장은 굉장히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도망가고 없어요. 잠적. 그리고 포병 예단장도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억울한 사람인데 아니 우크라이나 군복 입었으니까 좀 때리는데 이 사람도 잡아와. 이래서 이 사람도 지금 잠적.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으로 가서 투항하는 수밖에 없다. 투항하면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으니까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잡혀가면 사형이죠. 이 사람 지금 이 정도 되면 둘 다. 아무튼 이러한 황당한 자기들끼리 아무런 네트워크 되지 않고 지휘체계 작동하지 않고 공적 욕심에 마구마구 그냥 혼자서 날뛰고 있는 러시아군. 그러다가 큰일 난 러시아군. 지금 지휘관 2명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